노벨 문학상 필독서 30회 이성을 위해서 투쟁했던 작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 독일의 수의주인 소설가 낭만주의에 침체했으나 후에 융심리학의 영향을 받으며 신비주의적이고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을 썼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작품들은 대단함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상과 수준 높은 스타일을 보여준다. 헤르만 헤세는 1871년 독일 남부의 소도시 칼프에서 태어났다.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외삼촌도 일본에서 활동한 교육가로 불교 연구의 권위자였다. 이런 아버지와 외삼촌의 영향으로 헤세는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시타르타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헤세의 부모는 그를 신학자로 키우려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는 기독교 문화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을 것이다. 1891년 14세 때 명문 개신교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1892년 신학교를 무단 이탈했다. 이후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으로 괴로워했다. 게다가 이루어지 못한 짝사랑의 괴로움으로 자살을 시도해서 여행원에 보내는 등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에 칸슈타트 짐나지움에 입학하면서 신학자로서의 삶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 신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학업에도 손을 놓았던 헤세는 시계부 홍공장에서 견수공으로 일하기도 했고 청년기에 들어서서 방황의 시기를 보낸다. 이후에 티빙기난 서점에서 일하며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안정하기 시작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헤세는 반전주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극우파들의 애국주의를 비판했는데 그로 인해서 독일 내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 그는 지식인들이 전쟁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전쟁을 지지하며 다른 민족을 적대시하고 멸등하게 여기는 데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이런 반전의식은 이후에 국적을 스위스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아울러 히틀러가 집권한 나치 시절에는 탄압을 받기도 한다. 나치는 헤세의 책이 출간되는 데 필요한 총의를 공급하지 않았다.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는 그의 정신과 세계 시민주의는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상이었다. 그의 대다수 작품에 직접엔 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지자적인 감정성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세계의 변화에 대한 작가의 바람이 담긴 소설 데미안. 한국에서 청소년 필독서이기도 한 데미안은 헤세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싱클레어라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 성장소설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데미안의 청소년 필독서라니 말이 되나 의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작품이다. 엄숙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싱클레어는 큰 탈선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다가 마을의 할 불량소령의 약점을 잡혀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서 마을에서 온 막스 데미안의 도움을 받는다. 이후에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이가 조금 위였던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이후에 데미안이 이사를 가면서 그들의 결연은 한동안 끊긴다. 싱클레어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줬던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고 당시 유행하던 다양한 사상들을 접한다. 전원이 감도는 유럽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재회하고 그의 어머니의 말을 만나면서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 유럽의 힘으로 세계를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의문을 품게 되며 당시 유럽 세계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두고 있는 알을 깨야 한다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라는 문장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헤세의 철학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 데미안이 아닐까? 작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하고 세계의 계몽군주로 자처하는 유럽의 허황된 망상도 비판한다. 그러면서 예언적으로 세계주의를 선전한다. 데미안은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1919년에 출간되었다. 작품을 구성하고 집필한 시점은 전쟁 중이었다. 유럽에서 발생한 잔혹한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유해함을 느꼈을 것이고 계몽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아픔, 상처, 좌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선언으로 이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후 새롭게 변화해야 할 세계에 대한 해안. 헤세는 기존 체제와 새로운 변화의 대립을 묘사하는 작품을 주로 썼는데
진보의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확신하며 정신적으로 가장 완성됐다고 자부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 최당대국의 지위도 내려놓게 됐고 전후복구에 매달려야만 했다. 이런 시기에 헤세의 작품은 과거 유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세계화 시대의 헤세를 떠올리며 기독교는 유럽을 이끌어는 전통적인 종교적 사상이었지만 점점 더 외토적인 경기를 만들고 세계를 개명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 목을 메고 있었다. 아울러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 나갔던 유럽인들은 민족을 개명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착각했다. 개몽이라 이름 아래 그들은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넓혔고 그러나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폭력적인 행위에 반기를 들었고 사회 동포주의를 강조하면서 세계의 시민주의를 주장한다. 민족 인종 문화에 따라서 구분된 인류가 아니라 하나의 인류로 이해한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미 문화적으로 세계화된 현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결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확산을 비롯한 안보 위협이 증가되었다. 국내에서도 통합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서로 조금 다른 생각을 타협하지 못하고 다른 점만을 침소봉대하는 상황이다. 나와 너를 나누고 아군과 접근으로 애써 찢어서 나누는 모습이다.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분위기를 더 심해지면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도 커지고 있으며 세대 갈등이 어느 시대보다도 심해진 현재를 보면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헤세의 사회동포주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도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지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헤세가 작품 속에서 언급했던 하나의 먼 미래로 수상적으로 설정해 놓으면 온 인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미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시대이고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시대다. 아무리 정치 경제적으로 선을 끊는다 해도 헤세가 말한 사회동포주의는 실현 가능한 이상이 아닐까? 노인과 바다,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을 그린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 소설가로서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불리처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자리까라 누구를 위하여 정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에서 내러티브 기술의 대가로서의 면모로 보여주며 현대적 문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을 꼽으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꼭 포함되지 않을까. 또한 한국 독자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가이기도 할 것이다. 자신의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거칠고 강인한 남성적인 인물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헤밍웨이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몇몇 작품들은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헤밍웨이는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 현재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성악가였다. 아버지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로 낚시와 사냥과 권투를 즐겼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헤밍웨이가 낚시를 좋아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방신문 인턴 기자로 일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하지만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참전할 수 없었다. 대신에 적십사 멤버로 이탈리아 북부 전선의 운전기사로 차원 참전하게 되었고 다리에 중상을 입어서 밀라노 육군 병원에 입원했다. 정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해서 자유기국가로서 지내다가 파리로 건너가서 소설 쓰기 시작했다. 직접 경험한 일이기에 더욱 생생한 그의 소설들. 헤밍웨이는 작가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험을 꼽는다. 어린 시절부터 기자로 활동한 그는 늘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을 테니 또한 그는 레오 톨스토이를 동경했는데 톨스토이의 작품 생산 능력을 항상 부러워했다. 생전에 7권의 소설, 6권의 단편 소설집을 썼다. 작디 작은 존재들의 숭고한 싸움. 노인과 바다를 읽다 보면 흠은 멜빌의 모비딕이 떠오른다. 광활한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전앞의 작디 작은 존재일 뿐이다. 이 소설에서 한 노인이 등장한다. 거대한 물개와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성밀한 노인을 통해서 우리는 악착스러운 인간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 패자만 남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허락이 된다. 양자 대전 이후에 세계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아시아에서는 미소의 최초 대리전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이 오래됐고 승패가 없는 전쟁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정전된 이듬해에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는 이미 두 차례 전쟁에 참전한 용사이고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다. 1950년 노인바다가 출간되었던 시기는 해밍웨이가 50대에 접어들었을 때쯤이다. 이전에는 실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다면 이제는 삶의 분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쓴 것이다. 한국 전쟁만으로도 250만 명 이상의 굳은 목숨을 잃었던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 실제로 전쟁을 애용을 한 작품에서 작가는 선화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물론 노인과 바다에서도 시련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긴 했으나 시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던 노인의 허무함만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의지마저 없다고 한다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어떤 희망의 씨앗을 던질 수 있었을까? 이제 대자연 앞에서 겸허한 인간이 필요하다. 겸허한 노인과 바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해밍웨이가 수상을 찢으면 억척스러운 삶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인간에게 전하는 격려로, 다른 하나는 대자연에서 작대작은 무력한 인간을 형상화한 것으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이해했지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 등등등등. 작품은 이런 상황에서 대자연 앞에 겸허한 인간이 되려고 설득한다. 노인은 사투 끝에 물고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바다는 노인에게 한 점의 살코기도 걸어가지 않았다. 노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의 뼈뿐이었다. 현재까지 세계의 발전에 그 어떤 물고기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과 분투였다면 이제 자연이 그 노력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문학은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자, 현대인의 생각과 실천에 달린 문제이다. 그래요. 언제나 이방인이었던 알베르 까미, 이방인 까미. 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던 이방인 까미는 청년 시절에 알제리 대학에 입학했지만 병마를 꾸준히 괴롭혔다. 해결력으로 학업을 마칠 수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자 하는 바람도 접어야 했다. 까미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알제리 공산당이 수립되면서 알제리 공산당에 가입해서 공산당 가입 평등에 대한 열망이었고 알제리 공산당으로 옮겨가선 식민지 연설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까미를 진심으로 이해해준 동료는 없었다. 결국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당에서 제명당하고 말았고 세계 모든 사람의 평등을 바라며 조직된 공산당에서조차 까미는 이방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문을 얻은 까미는 이후 공산당을 비판했고 그들의 교조적인 성격을 굉장히 혐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은 그의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까미의 자전적인 소설이자 예언적인 소설이었고 이방인. 까미를 접하는 대부분의 독자가 처음 읽는 작품이 이방인 아닐까? 메르소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주변의 평판도 나쁘지 않다. 여인에게 결혼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날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당연히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찾아간다. 이후의 법정에서는 주인공은 자신의 사건에서 오직 자신만 제외됐음을 깨닫는다. 작품을 읽고 나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선고로 받을 위험이 있다. 먼저 자기 어머니라는 말에 주목해보자.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누구나 까미는 어머니를 창피한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간섭에 얽매이는 삶을 거부한다.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관습을 거부한다. 부조리한 상황과 소외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 당시 실존주의 철학을 신봉했던 많은 사람들 같이 부지런한 세상이지만 문제의 해결도 인간에게 달려있다. 1942년에 소설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1960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까미는 많은 작품을 저술했다. 작품 활동을 겨우 15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1957년에 늘어나는 선비 작가들을 시키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
이때 까미의 작품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줬다.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가 봤을 때 까미는 어설픈 실존주의자였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 퍼지면서 까미와 또 다른 역작 페스트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페스트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쟁을 극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예, 이렇게 작가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단락까지는 자 여기까지 넘어갔어.